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진입니다. 올해 58이고 경기도 군포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건 너무도 믿었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27년, 남편이 무뚝뚝하고 시어머니가 깐깐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불화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냈고 이제는 둘 다 결혼해 손주까지 본 저로선 그저 평온한 말년을 기대했을 뿐이죠. 그런데 인생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 모든 평온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그렇게 조용히 가시면 어떡해요? 작은 동네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던 친정엄마는 생전에 서울 강동구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혼자 힘으로 재개발 물건 찾아가며 힘들게 얻은 집이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써두셨습니다. 이 집은 영진이 내 거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자산이다. 그날 이후 제 손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속등기 서류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도 고생해서 산 거면 우리 식구 다 같이 쓸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엄마가 유언으로도 분명히 말했잖아. 내 이름으로만 하라고. 시댁은 상관하지 말라고.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더군요.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하겠지. 근데 말이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우리 엄마 쓰시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집은 우리 엄마가 내게 주신 거야.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일어날 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괜히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주면 조용하잖아. 싸늘하게 변한 그의 눈빛,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꽃무늬 장갑을 낀 채 말도 없이 거실에 앉더니 제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몇 년만 참았는 줄 알아? 이제 좀 살만하니 네가 집 한 채 생긴다니 그거 놔줘라. 내가 너 데릴 때 뭐 해달란 적 있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저 말이 제가 수없이 돌봐드린 그분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어머니, 이건 친정엄마 유산이에요. 어머니랑은 아무 상관도... 에이, 유산이 뭐 별거라고. 가족이면 같이 쓰는 거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집을 하나의 자원으로만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라.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절대 이 집은 시댁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어두운 수렁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그 뒤에 벌어진 한 통의 전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전화 통화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는 습관. 뭔가 이상했죠. 그래 엄마 걱정 마. 그 집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넘기게 할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녹음 버튼과 함께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말없이 거실에 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금 말한 거 다 들었어.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눈엔 분노가 아닌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하잖아. 엄마 유산을 왜 당신네 가족한테 넘겨야 하는 거야? 아, 그냥 엄마가 불쌍해서 그랬어. 이제 나이도 있고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 엄마 집을 줘? 내가 엄마 옆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다 봤잖아. 그 순간 남편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넌 돈 관리도 못하고 그 집도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
우리 식구 중 누가 쓰든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되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족계, 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예 문서까지 준비해온 모습이었죠. 이 집 명의는 내 거지만 어차피 시댁 식구랑 산 세월 생각하면 나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조심스레 끼어들더군요. 부인 시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거주하시는 조건으로 양도하시면 증여세도 피하고 가족 간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드럽고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겁을 먹고 도장을 찍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장 안 찍습니다. 이 집은 제 엄마가 제게 준 거예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기적인 그러고도 며느리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대항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하나. 부동산 공동소유 검토 의뢰서 그들은 아예 변호사를 통해 제 상속권의 문제를 제기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싸워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동안 시댁에서 했던 말들, 행동들 모두 문서와 녹음으로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남편의 또 다른 대화. 어차피 영진이 멍청해서 말만 잘하면 도장 찍게 돼 있어. 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끝이다. 그 결심의 첫걸음, 바로 제가 꺼내든 한 통의 문서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그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무겁고 무엇보다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죠. 이 집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저는 바로 다음 날 시청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제 단독 명의로 확정하고 추가로 타인 양도 금지 관련 각서까지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제 이름으로만 완전하게 등록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말이죠.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 집은 엄마의 사랑이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우리 집 나갈게. 남편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래, 삐졌으면 어디 좀 다녀와. 좀 있으면 다시 올 거면서.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고 지갑, 주민등록증, 각종 서류, 그리고 등기부 등본 원본까지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남편은 휴대폰만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괜히 헛짓하지 말고 집 명의는 우리 쪽으로 돌려놔. 괜히 경찰서 갈 일 만들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당신이 먼저 가게 될지도 몰라. 녹음 파일, 문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은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일어나며 말했죠.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니, 난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전쟁을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상속은 이미 완료되었고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법적으로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남편분이 공동재산 주장이라도 하게 되면 혼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근거로 이혼 청구나 재산 분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막으려면 아예 확실히 남편과 재산 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저를 빤히 보며 말했죠. 혹시
이혼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모든 등기, 우편, 택배, 관리 명세서, 수령 주소를 저 혼자 사는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몇 시간 뒤 도착한 메시지 하나. 넌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 집 결국엔 다 내 엄마 거 될 거니까.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아예 그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나 몰아내려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럼 네가 그 집 부셔버릴 거라도 했냐?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건 며칠 전 변호사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생각 중이세요? 만약 그 집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결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의 문자, 시어머니의 전화,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가족끼리 왜 그러냐는 말로 압박을 해왔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피땀 흘려 남긴 거고 그걸 지키는 건 내 몫이라는 걸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러던 중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무섭고도 극단적인 생각이었지만 결국 저는 그 선택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집 매도하고 싶어요. 조건 없이 빨리요? 공인중개사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곧 말했습니다. 입지가 괜찮아서요. 금방 나갈 겁니다. 요즘 이런 매물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잠시 흔들렸지만 머릿속엔 엄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너 거다. 하지만 그 집이 너를 망가뜨리면 놓아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이제 놓자. 엄마의 사랑은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 좀 해봐. 그 집은 결국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할 곳이야. 그 문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 집 이제 없어. 오늘부로 팔았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집을 팔았다니? 네가 뭔데? 그걸 내 멋대로 처분해? 저는 조용히 등기 이전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제 단독 명의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까지 떨며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우리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동안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은 어떠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씩씩거리며 돌아갔죠. 그리고 남편, 그는 한참 후에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진짜 그 집 팔았어? 정신 나갔냐? 그 집 시가 몇 억짜린데. 그래서 당신이 내 엄마 유산을 돈으로밖에 안 본 게 문제였지. 넌 진짜 우리 가족 다 등쳐먹었어. 아니, 난 당신들한테 내 자존심을 팔지 않았을 뿐이야.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남편 번호까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팔린 집의 대금으로 작지만 조용한 곳에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커튼을 달고 중고가전 하나하나 들여놓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된 거구나.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는 한 장의 서류,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안내서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안내서, 원고 박태준, 남편 이름 석자가 마치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함께 사는 세월 동안 힘들지 않은 날도 많았고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이젠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또다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인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를 걸었어요. 제가 상속받은 집까지 포함해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측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명분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은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 집이 단독 상속이라는 점, 남편이 해당 자산에 기여한 바 없다는 점.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 시어머니의 압박, 녹음해 두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결정적이죠.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이길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처음 나서는 날, 남편은 당당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멀끔하게 차려입고 재판장이 들어오자마자 씩 웃기까지 했습니다. 피고 측 마지막 입장 제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제 쪽을 바라보았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차분히 입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 및 시댁과는 법적 기여도가 전무하며 본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상속 재산을 강제로 넘기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호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닌 피고에 대한 지속적 압박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휴정이 선포되고 법정 밖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진아, 남편이었습니다. 그 눈빛, 예전엔 따뜻했던 적도 있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했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확하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당신 체면이 아니라 엄마의 뜻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집 한 채를 두고 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건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서든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일시 휴정에 들어간 사이 남편 측은 예상보다 빠르게 두 번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친정 쪽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영진아, 너희 이모가 그러는데 남편 쪽에서 집안 얘기 물어보더라더라. 집안 얘기요? 옛날에 네 엄마가 시댁이랑 사이 안 좋았던 일이며 네가 결혼 초반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까지.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는 밀렸지만 이젠 인간적인 명분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불합리한 처분과 가정 불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제가 시댁과의 갈등을 조장했고 상속 재산도 감정적으로 충동 매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흔들려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엔 어릴 적 엄마와 손잡고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울고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내가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결혼 초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 모든 공격에 대응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 사본, 상속세 납부 증명서, 그동안 남편이 집 문제로 했던 발언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문자 내역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려 했을 뿐이며 그것이 내 삶에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다. 법정은 다시 열렸고 이번엔 남편 쪽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증언을 들이밀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끊고 시어머니를 거부하며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증언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쟤는 항상 나를 밀어냈어요. 이제 와서 그 집을 자기 혼자 가지겠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입니다. 그 말에 한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 집 나 줘라. 너 데릴 때 뭐 해달란 적 있냐? 유산이 뭐 별거라고. 가족이면 같이 쓰는 거지.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말없이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딸로도 며느리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저 스스로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양측은 더 이상 감정적 공방을 자제하고 법적 사실에 입각한 정리 자료를 다음 공판까지 제출 바랍니다. 법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 한쪽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넌 정말 사람 무섭게 변하는구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안 변한 제가 바보였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낯선 봉투 하나가 제 오피스텔 문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수진, 받는 사람 이영진.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외사촌 여동생.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 간병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고 속 얘기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연락을 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녀가 지금 이 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봉투 안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증인 소환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인, 이수진, 시댁가족, 내 역학관계 및 피고의 태도에 대한 증언 예정.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저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 대기실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럴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그 집안에서 나만 빠질 수는 없었어. 너무 많은 걸 봤으니까. 그럼 지금 와서 날 더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가족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이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눈물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진 언니는 시댁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시어머니께 많이 냉담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반박해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수진이는 제가 유산집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밤새 통화하며 잘한 결정이라 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 간병을 도와줬던 날, 시댁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할 겁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근처 카페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와 찍은 마지막 사진, 집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던 우리 모습, 그리고 수진과 함께 수박을 먹으며 웃던 여름날도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섭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페 구석에서 낯익은 중년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명함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정화, 여성인권센터 상담사. 혹시 혼자 싸우는 게 너무 벅차다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엔 단지 재판 결과보다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남편 측이 준비한 결정적인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 저는 더는 놀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상대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명예훼손이요? 피고가 시댁에 대해 주변에 험담을 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리고 며칠 후 그 증거라는 것이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흑백 프린트된 몇 장의 사진. 어딘가 허름한 찻집 구석에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누가 봐도 뭔가 의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피고가 지인에게 시댁과의 갈등을 과장해 말하고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내용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여성인권센터 상담사 이정화 씨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아, 이거?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전문 상담사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상담을 요청했으며 사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명확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해당 대화를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어떤 비하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분께서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 측 변호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급히 넘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다 연기하고 포장해봤자 넌 우리 가족을 버린 사람이야. 네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법정 안이 술렁였고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을 자제하시고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남편은 결국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이기는 줄 알지? 그 집 팔았다고 다 끝난 줄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저는 지금 제 삶을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돌아서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재판장이 내릴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실과 증거, 그리고 제 감정과 자존심이 걸린 단 하나의 판결,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손에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의 단독 상속 및 유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푹 꺼졌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상대 측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법정 안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들렸고 남편은 눈에 띄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무, 드디어 지켜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분노, 서운함과 슬픔이 눈물 속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있더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 중년 여성의 자립선언. 한 기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싸움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 말에 기자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법원 앞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변호사와 악수하고 조용히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판결문 사본을 몇 번이고 꺼내보고 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엄마의 미소가 액자 속에서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도 분노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 집 아직 인터넷에 매물 정보가 떠 있어요. 뭐? 그건 벌써 팔렸는데 아무래도 누가 일부러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 같아요. 가격도 터무니없이 낮게 이름은 시어머니 쪽 사람이 올린 것 같아. 그 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복수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그 허위 매물 게시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분명 엄마가 살아계실 때 꾸며 놓았던 거실이었고 주소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물가는 정상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설명란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급매 진행, 소유자 측 요구 있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짓이야. 저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매물 누가 의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잠시만요. 그건 저희가 직접 등록한 게 아니라 외부 개인 중개인이 요청한 거라서요. 정확한 신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딘가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를 위해 올린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서에 허위 매물 및 명예훼손 관련 신고를 했고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승부가 아니라 심리전으로 넘어간 거네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사적 복수 시도. 한편 제 일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린 매물도 경찰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남긴 물리적 유산이 아니라 내가 엄마와 함께 견뎌낸 모든 시간의 기억이구나. 집이란 벽과 창문으로만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온 이야기와 감정이 스며든 나만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벽에 새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 안엔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옆에는 작은 메모 하나를 붙였어요. 지켜낸 것은 집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과 나 자신의 존엄. 이제 더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탐욕이나 기대 때문에 당신이 지닌 소중한 것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영진이었습니다.